안녕하세요. 사랑방 TV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설레기보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평생을 나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내가 겪은 서러움은 절대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배려가 어느 날 서슬퍼런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명절에 안 오면 안 되겠니? 라는 차마 내뱉지 못한 한마디 속에 담긴 눈물겨운 사연. 과연 이 평범한 가족에게 어떤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에도 정숙의 부엌은 이미 달궈진 번들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불을 밝히자 정숙의 그림자가 벽면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쌀을 씻었습니다. 뽀얀 쌀물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감촉을 느끼며 정숙은 습관처럼 자신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가 굵어지고 군데군데 흉터가 남은 이 손은 지난 40여 년간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혀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정숙의 기억 속 명절은 언제나 눈물이었습니다. 1970년대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처음 맞이했던 추석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서슬퍼런 서슬로 정숙을 몰아세웠습니다. 어디서 며느리가 늦잠을 자느냐는 호통에 새벽 3시부터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고 제사상에 올릴 생선 비늘을 치다 손이 베어도 반창고 하나 붙일 새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숙이 붙여낸 전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대번에 불호령을 내렸고 남편은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정숙은 부엌 뒷문 곁에서 혼자 숨죽여 울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며느리를 보면 절대로 이런 서러움은 주지 말아야지. 내 며느리에게는 따뜻한 밥상만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 결심은 세월이 흘러 정숙이 60을 넘긴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냉장고에서 미리 손질해둔 고기와 채소들을 꺼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며느리 지영이 올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지영은 대기업에 다니느라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이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명절에라도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어야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게 하려고 시장도 며칠 전부터 혼자 다녀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지만 내 새끼들이 먹을 고기며 과일이 가득 담겨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는 흐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글지글 팬 위에서 기름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숙의 상념을 깨웠습니다. 분홍빛 산적이 노란 계란 옷을 입고 예쁘게 익어가는 모양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펴려고 애를 쓰며 벽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어제부터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나무를 데치고 생선을 찌고 잡채를 버무렸습니다. 사실 요즘은 사먹는 전도 잘 나온다지만 정숙은 굳이 제 손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애들은 편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숙은 지영이 좋아하는 잡채에 고기를 듬뿍 넣고 손주가 좋아하는 사과도 가장 크고 붉은 것으로만 골라 정성껏 깎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이런 지극한 마음은 때때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명절 당일이 가까워져도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저희 이번에도 좀 늦을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밀려서요. 라는 문자만 창 하고 보내오기 일쑤였습니다. 정숙은 서운함이 가슴 밑바닥에서 고개를 들려 할 때마다 서둘러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애가 바쁘다잖아. 오죽하면 그러겠니. 내가 옛날에 당한 거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서서히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정성껏 차려진 제사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렬하며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정숙의 헌신적인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고생했다, 어서 들어가서 한숨 자거라 라고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한마디를 자신의 며느리에게만은 꼭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굽은 허리를 두드리고는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아들의 차 소리가 들려오기를,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이 사랑이 며느리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오후 4시가 훌쩍 넘어서야 정숙의 집 앞마당에 익숙한 엔진 소리가 띠벗습니다. 정숙은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황급히 털어내며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꼬박 이틀을 부엌에서 보낸 탓에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고 허리는 비명을 질러댔지만 아들 내외를 본다는 반가움이 통증을 잠시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차 문을 열고 내린 며느리 지영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피로 섞인 짜증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지영은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며 정숙의 인사에 건성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너무 바빴어요. 회사 일이 끝이 안 나서 겨우 빠져나왔다니까요. 지영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산처럼 쌓인 전과 나물들을 슥 훑어보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바쁘다는 말 한마디를 방패처럼 내세웠습니다. 정숙은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제사상 준비가 끝날 때쯤 도착했다는 사실을 정숙의 직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저 짐짓 웃으며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들어가서 좀 쉬렴이라며 지영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거실에 짐을 푼 며느리는 정말로 정숙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주방은 여전히 뒷정리로 분주했습니다. 기름기가 가득한 팬들을 닦고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정리하며 정숙은 힐끗 거실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내심 지영이 어머니, 남은 설거지라도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며느리는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눈치를 주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알아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마치 남의 집에 온 귀한 손님처럼 거실의 평온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서운함의 결정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놀던 손자가 할머니, 나 뭐 먹고 싶어, 과일 먹고 싶어 라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을 닦으며 지영이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본인이 직접 과일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 있는 정숙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다시 칼을 잡고 과일을 깎아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은 그 옆에서 어머니, 요즘 이 과일 비싸다던데 맛있겠네요 라며 천연덕스럽게 말을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숙은 고무장갑을 벗고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정숙은 다 끝난 뒤 아들에게 아들, 너는 설거지 좀 하고 며느리 너는 상 좀 닦아라 라고 나지기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상을 닦기는커녕 그 일마저도 남편에게 다 시켰습니다. 며느리의 그 얄미운 태도와 게으름을 목격한 순간 정숙은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배려의 철학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싫고 싸우기도 싫어 참아왔던 정숙의 마음속에 작지만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엌 한편에 홀로 서서 텅 빈 냄비들을 바라보던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내가 겪은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으려 부지런히 움직였던 시간들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이용하기 좋은 편리함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이라는 말 대신
당연함이 가득 들어찬 주방에서 정숙은 처음으로 이번 명절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숙은 지난 명절에 겪었던 그 서늘한 소외감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얼굴을 마주하며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다스리는 것도, 눈치 없는 아들을 보며 한숨 짓는 것도 이제는 기력이 딸려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이번 추석엔 너희끼리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렴.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 명절 차리는 게 예전 같지 않구나. 제사도 내가 알아서 간소하게 지낼 테니 너희는 바쁜 직장 생활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 기회에 푹 쉬다 오너라. 정숙은 이 제안이 며느리에게는 크나큰 해방이자 자신에게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지영의 대답은 정숙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 여행이라니요. 남들 다 시댁 가는데 저희만 놀러 가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우, 안 그래도 아범이랑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는 건 어때요? 요즘 다들 그렇게 역기성 한다잖아요. 어머니도 서울 구경하시고 좋죠. 지영의 목소리는 얼핏 정숙을 위하는 것처럼 들렸으나 이어지는 말들은 정숙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신에요, 어머니. 저희 집 주방이 좁아서 기름 냄새 풍기며 전 부치고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전 솜씨가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 산적하고 모듬전, 그리고 잡채 같은 거. 어머니가 집에서 좀 해서 싸우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과일이랑 고기만 좀 사둘게요. 어머니가 오셔서 해주시는 밥 먹고 싶다는데 설마 거절하시진 않겠죠? 정숙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라는 배려는 며느리의 영리한 머릿속을 거치더니 어머니가 음식을 해서 서울로 배달해라 라는 기괴한 요구로 변질되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집으로 가는데 가장 손이 많이 가고 힘든 명절 음식은 정숙이 직접 해서 싸들고 오라니요. 지영은 마치 대단한 효도라도 제안하는 양 들뜬 목소리로 어머니, 그럼 그렇게 알고 저희가 차표 끊어드릴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을 사흘 앞두고 정숙의 집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지 않기로 했음에도 며느리네 집에 가져갈 음식을 하느라 정숙의 허리는 다시 휠대로 휘었습니다. 시장 바닥을 돌며 제일 좋은 소고기를 끊어다 일일이 두드려 산적을 만들고 5가지가 넘는 전을 부쳐내느라 정숙의 집 안은 온통 기름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며느리 집 주방이 좁아 기름 냄새가 나는 건 싫다면서 시어머니의 낡은 주방과 늙은 몸은 기름독에 빠져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날 정숙의 양손에는 커다란 아이스박스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적이 으깨질까, 전에 기름이 셀까 노심초사하며 정숙은 제 몸보다 무거운 짐을 들고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정숙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아이스박스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싸가지 없게 굴어도 막상 음식을 할 때는 아들놈 좋아하는 고기 더 넣고 손주 녀석 입에 들어갈 거라 더 정성을 들였던 자신이 바보 같아 헛웃음이 났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무거운 보따리를 양어깨에 짊어진 채 물어물어 도착한 아들 내외의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정숙은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저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저것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숙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들 내외는 기억이나 할까 싶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늘을 치며 모은 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노후 자금까지 털어 보태주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짐을 내려놓고 저릿한 손바닥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자식이 발 뻗고 사는 집이니 내가 조금 고생한 게 무슨 대수겠니? 잠시 후 역 귀성을 제안했던 며느리 지영이 마중을 나오겠다던 약속과 달리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던 정숙은 이내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왜 이렇게 짐이 많으냐는 듯한 피로감이 먼저 읽혔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정숙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아이스박스와 보따리들을 힐끗 보더니 도와주겠다는 말보다 먼저 어머니 이거 냄새 안 새게 잘 묶으신 거 맞죠? 엘리베이터에 냄새 배면 민망해서요 라는 말부터 뱉었습니다. 정숙은 무거운 짐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은 현관문 앞에서 터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들 내외의 집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정숙은 자연스럽게 짐을 내려놓고 며느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영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번호키를 누르면 될 것을 며느리는 갑자기 정숙을 돌아보더니 어색하게 몸을 틀어 키패드 전체를 자신의 등으로 완전히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훔쳐보기라도 할까봐 경계하는 소매치기 예방 자세 같았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안에 철저한가 보다라고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한술 더 떴습니다. 몸으로 키패드를 꽉 막아선 채로 고개만 살짝 뒤로 돌려 정숙을 빤히 쳐다보더니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눈 좀 감아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 프라이버시라서요. 혹시라도 외우실까봐 좀 신경 쓰여서 그래요.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을 감아달라니요.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집을 사주는데 가장 큰 돈을 보탠 시어머니 앞에서 비밀번호 몇 자리를 외울까봐 눈을 감으라니요.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도둑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도둑질하러 올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면 내가 너희 몰래 이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무섭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을 정숙은 간신히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정숙이 정말로 눈을 감는지 확인하듯 빤히 응시했고 정숙은 모멸감에 부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억지로 닫았습니다. 띠띠띠띠 번호 누르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정숙의 심장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세요 라는 며느리의 짧은 허락이 떨어졌지만 정숙은 선뜻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신발장 앞에 선 정숙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로 정숙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꼴값한다. 비밀번호 네 자리가 뭐라고? 제 시어머니를 현관문 밖에서 도둑 취급하며 눈까지 감게 만드는 그 유난스러운 프라이버시 타령이 기가 막혔습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 사이가 바로 이런 것일까 싶어 정숙은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현관에 짐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 잘났다. 비밀번호 꼭꼭 숨기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정숙이 싸온 음식 보따리를 주방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어머니, 일단 손부터 씻으세요. 밖에서 오셨으니까 균 묻었을지도 몰라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숙은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고 며느리 눈치 보며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 애썼던 자신의 끝이 결국 잠재적 범죄자 혹은 불청객 취급이라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밀번호 한 자리보다 무거웠던 것은 며느리가 쌓아올린 마음의 벽이었습니다. 그 벽은 정숙이 보태준 아파트 중도금보다 견고했고 정숙이 밤새 붙여온 전의 고소한 냄새보다 지독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며느리가 내준
빳빳한 손님용 이불 위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몸을 비틀어 키패드를 가리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정숙의 긴 한숨이 서울의 낯선 아파트 천장 위로 허망하게 흩어지고 있었고 그 후 며느리의 역기성 제의는 거절했습니다. 진짜 사건은 지난 2월 설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친척들이 여럿이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사건은 아들이 주방으로 들어와 지영을 도와 전을 데우기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서툰 솜씨로 집게를 들고 전을 뒤집던 아들의 손등에 작은 기름방울이 튀었습니다. 아들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털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기름튀잖아. 지영은 집안이 떠나가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아들의 손을 살피려 했지만 지영의 서슬퍼런 기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버젓이 앞에 계시는데도 지영은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진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전 하나 못 데워서 이 난리를 피워?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고개를 숙였지만 지영은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실까지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우, 정말 똥멍청이 같이 왜 이래? 진짜 짜증나게. 똥멍청이라니요.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자식이 부족할 순 있어도 남들 앞에서,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제 남편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처럼 깎아내리는 며느리의 태도에 정숙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참다 못해 얘야, 목소리 좀 낮춰라. 명절 아침에 이게 무슨 소란이니? 라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시어머니의 충고를 비웃듯 코방귀를 뀌더니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어린 손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숙의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야, 너는 커서 네 아빠 절대 닮지 마라. 알았어? 아주 똥멍청이야, 멍청이. 아빠처럼 살면 인생 망하는 거야.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숙이 평생을 바쳐 키워온 아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의 머릿속에 제 아버지를 실패한 인간으로 각인시키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았고 아들은 차마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베란다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정숙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지글거리는 펜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겪은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으려 그토록 애를 썼는데 그 대가가 내 아들이 자식 앞에서 똥멍청이 소리를 듣는 것이었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폭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듯 다시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지키려 했던 평화는 이미 오래전에 깨졌으며 며느리에게 자식의 도리나 인간의 예의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중을 찾는 것보다 더 허망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설날 아침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정숙의 주방은 며느리가 내뱉은 독설의 잔해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떡국 국물은 이미 식어버렸고 정숙의 눈가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기름 냄새 섞인 연기와 함께 뿌옇게 차올랐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의 고문이 정숙의 심장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명절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가슴속에 응어리진 서러움을 억누르던 정숙에게 그날 저녁은 평생 잊지 못할 참혹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여들고
모처럼 집안에 시끌벅적한 온기가 도는 듯 했을 때 며느리 지영은 돌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양손에는 비닐봉지가 가득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안주도 없이 맥주와 소주가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명절 스트레스를 풀려는 심산이겠거니 하며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영은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더니 안주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소주병을 통째로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빈속에 들어간 독한 술은 순식간에 며느리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평소 숨겨두었던 날 선 본심이 술기운을 빌려 터져 나왔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워낼 때쯤 지영은 갑자기 친척들을 향해 저 정말 서운합니다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친척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며느리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만행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왜 내 집에서도 마음 편히 못 있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죠? 솔직히 제사 지내서 조상덕 보는 사람들은 다 지금 해외여행가 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고 말마디마다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숙이 정성껏 차려낸 제사상을 가리키며 조상을 기리는 전통을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조상이 살아있을 때나 잘해야지. 죽어서 상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다 자기 만족이지! 라는 그녀의 외침의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수치심과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명절 내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음식을 해 나르고 손자까지 직접 돌보며 배려했던 자신의 세월이 이 술주정 한마디에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잔인한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 제사 절대 안 지낼 거예요. 힘들게 전 부치고 산적 구우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 전 딱 질색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주사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면전에서 사후의 도리를 부정하고 집안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폐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고 정숙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망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안중에도 없는 듯 남은 술을 입안으로 털어넣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안주도 없이 들이킨 소주병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본심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시댁은 그저 자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고 시어머니의 헌신은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자리는 애초에 없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쏟아부은 사랑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음을 말입니다. 술 냄새와 악취 섞인 폭언으로 가득 찬 거실에서 정숙의 명절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이미 비릿한 술 냄새와 며느리 지영이 뱉어놓은 독설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정숙이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옆에서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딸이자 시누이인 은혜가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명절마다 고생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은혜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자식으로서 느낀 극도의 모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지영에게 시누이의 충고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어 앉아 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는 시집 갔으면 남의 집 식구지. 왜 여기 와서 참견이야. 너나 빨리 꺼져. 며느리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 시누이에게 서슴없이 반말을 내뱉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평소 숨겨왔던 날, 선 공격성은 술기운을 빌려 본물 터지듯 쏟아졌고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급기야 신이 난 듯 몸을 일으키더니
은혜를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뺨을 내리칠 듯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숙은 아연실색하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얘야, 제발 그만해라. 내가 미안하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정숙은 며느리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혹여나 집안 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져 친척들 앞에서 더 큰 망신을 당할까봐 정숙은 굽은 허리를 숙이며 며느리를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상태였습니다. 지영은 자신을 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요. 누가 어머니더러 말려달래. 거칠게 밀쳐진 정숙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화풀이를 방해하는 노인에 대한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닥을 짚은 정숙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겪은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으려 그토록 애를 썼던 세월, 며느리 눈치를 보며 굽신거렸던 그 비겁했던 배려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자식보다 더 아꼈던 며느리를 향해 사자우와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너 같은 건 내 며느리도 아니다. 아들, 너도 필요 없어. 저 물건 데리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정숙의 기세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줄 알아? 라며 취책거렸지만 결국 아들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가 마시다 남은 술병과 기름진 전 조각들만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는 자책감,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준비했던 명절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것에 대한 허망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누이 은혜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의 통곡 소리는 명절의 보름달조차 숨어버릴 만큼 애처롭게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전을 굽고 산적을 무치며 보냈던 그 수많은 새벽 시간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며느리의 내 몸에 손대지 마라는 차가운 외침은 정숙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인내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 정숙은 비로소 자신이 지어온 가짜 평화의 성벽이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폭풍 같은 명절이 지나고 3일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집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지만 거실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소란이 남긴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통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내 며느리에게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 애썼던 10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명절 주사로 부정당했다는 사실이 정숙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때 충전기 끝에서 깜빡이던 휴대폰이 짧은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진심 어린 눈물의 참회라도 들을 수 있을까?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이 지옥 같은 마음이 조금은 풀릴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영의 목소리는 정숙의 기대보다 훨씬 더 가볍고 무책임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저 사실 그날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영은 풀이 죽은 듯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안에는 술 때문에 그랬으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교묘한 회피가 깔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실수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제가 술이 과했나 봐요. 서운한 거 있으시면 푸시고 애 아빠 통해서 연락 드릴게요. 사과는 짧았고 변명은 구차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그날의 폭언과 폐륜적인 행동을 지우려 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정숙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날의 일은 그저 술김에 저지른 해프닝일지 모르나 정숙에게는 평생을 지켜온 가치관이 붕괴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끄는 정숙은 텅 빈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사과는 정숙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쏟아부은 헌신이 얼마나 값싼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며 자신의 삶을 갉아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은 조상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가족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독이 되어 돌아온다면 차라리 혼자만의 평온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지키는 길임을 정숙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정숙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며느리의 무례함에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네 인생사가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명절은 더 이상 며느리의 눈물로 차려지는 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가짜 평화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여러분이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떠올려 보시고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 친구들과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웃어보세요. 이번 명절에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살피는 그런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해내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